학원을 보내든 보내지 않든 어떤 여건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표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아이들의 공부 방향만큼은 확실히 잡고 가야 한다. 흔들림 없이 방향 설정을 잘 해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까지 논술, 글쓰기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기 같은 경우는 기본을 정말 잘 다져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구멍이 안 생기도록 기초력을 단단히 다져나가는 시기, 내공을 쌓아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좀 가치를 두고 공부 방향을 잡고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초등시기 같은 경우 이렇게 기초력만 탄탄하게 잘 다져준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탄력받고 전력 질주해 가지고 공부를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여기에 이제 주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 방향을 일단 소개를 해 드리면요. 우선 어떤 글들 있잖아요. 차근차근 이해하며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생각 더하기, 사고의 넓이를 확장하며 읽어 나가게 하죠. 그리고 읽기와 사고를 통해 모아놓은 얻은 그 재료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어떤 무언가를 나만의 주제를 가지고 글들을 완성해 나가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설명하게 합니다. 바로 발표하게 합니다. 이 기본 방향을 갖고 수업을 지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 글쓰기 논술 수업 지도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문제풀이에 길들여져 있는 거는 아닌가 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냐 하면은요. 아이들이 지금 풀어오는 어떤 문제풀이 위주의 어떤 학습 있잖아요. 이게 초등 시기부터 너무 길들어지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느냐 하면요. 아이들이 개념에 있어서든 어떤 무언가에 있어서든 설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문제집, 아이들이 풀어나가는 어떤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면은 보통 빈칸, 빈칸을 주어주고서 이 빈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든가 아니면 다음 중에서 틀리게 설명하는 것은 다음 중에서 알맞게 설명한 것은 해서 보기를 주잖아요. 1, 2, 3, 4, 5 이런 문제에 너무 길들여지다 보면은 아이들의 이해의 폭도 그렇고 사고의 폭도 그렇고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글쓰기를 예로 들어봐도 그래요. 아이들이 한 덩어리의 어떤 글을 만들어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답형에 무엇이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데만 이제 몰두해 왔던 친구들이기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기에 고르는 거는 잘해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만 너무 길들어 있다 보니까 그 본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리해 나가지 못하고 문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주제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핵심 주제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또 예를 들어 설명하지도 못하고 이런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오로지 답만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칸 안에 적고 답을 고르고 OX 문제에 길들여져 왔기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하면은 잘 설명을 못해요. 그냥 한 문장으로 혹은 단어로 설명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언어 습관, 말하기 습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오늘 날씨 어때? 하면 보통 좋아요. 이게 좋아요 하나로만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이제 영어 학원 갈 거야? 아마도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답변 또한 이런 습관인 친구들이 문제풀이 또한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문제풀이 또한 빈칸 안에 알맞은 것을 채워 담으시오. 빈칸 안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다음 보기 중에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해서 1, 2, 3, 4, 5번에서 찾아서 고르는 것에 익숙해진 친구들, 문제풀이에만 빠져 있고 문제풀이의 정답에만 치우쳐 왔던 친구들은 그 핵심 지문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어떤 문제풀이 방식과는 좀 반대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하면은 빈칸 안을 채워 넣으시오 라기보다도 한 문장으로 만드시오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완성형의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해서 정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뭐 그동안엔 1, 2, 3, 4번 중에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혹은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였다면은 저는 한 가지 물음에 대해서 하나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정답일 수도 있고 세 개가 정답일 수도 있다. 너희들이 그동안은 1, 2, 3, 4번 중에 하나를 골라왔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정답을 적고 아니야 정답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어 해서 2번 동그라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3번 동그라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풀이에 길들였던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면은 그동안의 문제풀이에 이때 길들여온 친구들의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요. 운전자가 필요 없으니까 좋아요. 운전자가 필요 없으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마치 OX 문제처럼 답을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려 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려 들지 않고 고민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했는데 이제 운전자가 필요 없으니까 좋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생각하게끔 여러 질문들을 계속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힌트를 주는 거죠. 힌트를 주면서 질문하면서 좀 더 생각을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운전자가 없어? 선생님, 학교 졸업하고 운전면허증 땄었는데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운전자 없으면 장애인들도 이동하는데 정말 편리하겠다. 너네 엄마 아빠랑 놀러 갈 때 누가 운전하셔? 엄마가 운전하셔? 아빠가 운전하셔? 엄마 아빠 운전할 때 너희들 뭐 해?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들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하나, 둘, 셋, 네 개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답변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번 첫 번째 답변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운전면허증을 딸 필요가 없다 해서 만들고 이제 2번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편해진다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3번 이동하는 시간에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다 하고 이제 4번 해서 계속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좋은 점이 있을지도 몰라. 또 뭐지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음주운전도 사라지고 난폭운전도 사라지고 그러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막 5번도 막 생각하는 거예요. 1, 2, 3, 4 또 5번도 있을지도 몰라. 그래. 공사 구간도 알려주고 그래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니까 교통체증이 줄어든다 하면서 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문제풀이에만 이제 빠져 지내왔던 친구들은 막 답을 찾는 데만 연연해요. 그리고 한 가지 답만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 그리고 무언가 간단하게만 대답하려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안 해왔던 어떤 글쓰기 과정들, 생각하기 과정들이 더해져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동안의 어떤 습관들 있잖아요. 생각해 오지 않았던 그런 습관들, 문제만을 바라봤던 그런 습관들에 젖어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사고를 기피하지 않고 무조건 정답만을 적어내려 가려는 그런 어떤 친구들인 경우 특히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를 자꾸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해야 하는데 자꾸만 그 생각의 두뇌를 닫아두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닫아두려는 연습에 치우친 거는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 쓰는 게 처음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논술 글 쓰는 것만 힘들어하지 수학은 선행하고 있어요. 영어는 다른 친구들보다 정말 빨리 하는데요.
진도가 정말 빨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친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영어 잘해? 몇 학년 때부터 했어?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계속 1, 2, 3학년까지 쭉 달려왔대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 이 문장 한번 영어로 완성해 볼래? 해서 물어봤어요. 너 왜 영어 배우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 선생님에게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 저 영어 잘해요, 선행해요 했던 그 친구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 왜 영어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 why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좀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열심히 영어 학원 다녔는데, 그렇게 돈 투자하면서 다녔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어떨까 해서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다른 친구도 이제 6학년 친구, 뭐 5학년 친구, 중학생 친구까지 질문을 던져봤는데 그 why 또한 꺼내지 못하는 친구들, why 대신에 뭐 what을 꺼낸 친구들, 또 잉글리시는 어디다가 붙여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친구들 정말 많았습니다. 예, 저희 학생들 중에서 3명만이 정말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명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말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저 영어 잘해요 했던 친구들, 영어 선행 달려요 했던 친구들, 영어 학원 2개, 3개 다녀요 했던 친구들. 그런데 완벽하게 이제 영어 문장을 완성했던 친구는 영어가 어려워요, 영어가 힘들어요 했던 친구들이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교재 안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만 집중해 나가고, 다른 친구보다 더 빨리 한다? 나는 더 선행 달린다? 속도에만 너무 달려나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구멍들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공부를 너무 쉽게 여긴다면은 이 또한 문제다. 어쩌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어쩌면 놀이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가 어렵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 나가냐 하면 서술형으로, 문장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고, 발표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어렵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쉽게 공부한다면 어쩜 그거는 놀이일 수도 있다. 과연 학습으로 이어나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꼭 영어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국어 공부, 수학 공부, 뭐 사회 공부, 과학 공부, 이 주요 과목들의 공부법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깊이 있게 사고하고 고민하고 탐구하고 거기에 몰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기를 다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식이 집에서도 속도에 연연해 하지 않고 기본기에 충실해 나가면서 개념을 익히고, 그리고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읽고 생각을 뻗어나가게끔 고민하고 탐구하고 여기에 더 몰입해가지고 공부를 해나간다면은 나중에 중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충격 먹을 일이 없고 더 신나게 전력 질주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추천해주고 싶은 그 공부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습일기입니다. 여기에서 복습이라는 것은 학교, 교과, 가정 또한 포함이 되지만 사교육, 이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학원 공부 끝내고 또 복습 일기로 마무리하고, 학교 끝나고 복습 일기 마무리하고, 그리고 뭐 엄마 숙제 있잖아요. 문제집 풀고 나서도 복습 일기로 마무리하고, 복습 일기로 마무리하는 어떤 습관을 가져보라는 거죠. 보통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들 단어 몇십 개 외우세요 라든가 어떤 문제집 몇 쪽까지 풀어오기, 뭐 엄마 숙제에도 해당되고요. 이런 숙제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제대로 잘 이해해 나가는지 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부한 것을 이해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작업, 복습 일기도 함께 해주면 더 좋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복습 어떤 식으로 해? 했더니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 집에서 문제집 풀어요 라든가, 혹은 학원 숙제해요 라든가, 혹은 복습 안 하는데요, 학원 갔다 오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대답도 있고요.
학원에서 하는 것 자체를 복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뭐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중요한 거는 꼭 내가 잘 이해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 과목에 해당되거든요. 어떤 주요 과목들 뭐 국영수, 사과부터 시작해서 전 과목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님 분들께 풀어 놓기 전에 저희 학생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해 줬거든요. "너희들 복습 일기 써 나가는 거 어때? 각 과목별로 복습 일기를 써 나가는 거야." 해서 이야기를 해 줬어요. "어떤 식으로 써 나가면 되는 건데요?" 해서 질문들을 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 줬죠. "지금 너희들 해 나가는 글쓰기 수업 있지? 이 방식대로 써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각 과목별로. 너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일기를 써 나가는 거지." 해서 이야기를 해 줬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써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예시, 복습 일기 그 예시를 한번 보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국어 시간에 글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써 나갈 수 있느냐 하면은요. "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한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글을 설명문이라고 하고, 설득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을 논설문이라고 배웠다. 논설문은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기에 자기 주장이 들어가게 되고, 주장을 펼치기 위해 근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내가 논술학원에서 써나가는 글이 바로 논설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다. 설명문, 논설문 외에도 희곡이 있는데, 희곡은 드라마나 연극의 대본이라 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을 말한다. 연산물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 의견들을 말하기 위해 작성한 원고를 말한다. 정교 어린이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친구들이 지금 연설문 쓰느라고 바쁜데, 아, 이런 게 연설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써 나갈 수 있고요. 아니면 짧게 써 나가도 되고요. 각 과목별로 써 나갈 수 있어요. 뭐 과학 과목도 써 나갈 수 있는데요. 내가 즐겨 마시는 물, 이 물은 세 가지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물은 액체 상태이다. 일정한 모양이 없고 흐른다. 그런데 신기하게 물컵에 담으면 물컵 모양, 밥그릇에 담으면 밥그릇 모양, 세수대에 담으면 세수대 모양이 된다. 이 액체인 물이 고체로 바뀌게 되면 얼음이 된다. 그리고 기체인 수증기로까지 변해 증발하게 된다. 이렇게 물은 세 가지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 일기도 써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영어 과목도 써 나갈 수 있습니다. 영어 과목은 어떤 식으로 써 나갈 수 있냐 하면은요. 오늘은 조동사 캔에 대해 배웠다. 캔은 조동사라고 하는데, 내가 배운 한자 이 조, 돕다라는 뜻의 조가 쓰여져서 조동사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동사를 돕는다 해서 조동사인 것이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서 할 수 있다는 능력이나 뭐뭐 해보는 거 어때? 라는 뭐 충고, 부탁 등을 뜻할 때 쓰이는 동사라고 한다. 캔을 가지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다. I can speak English.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고 한다.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 동사를 과거로 바꿀 필요도 없고 s라든가 es라든가 뭐 복수를 달 필요 없이 그냥 동사 그대로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된다는 것이다. 조동사 can을 가지고 문장 하나를 더 만들어 봤다. He can ride a bike. 아, 문장 만드는 것도 이렇게 재미있다니 다음에는 또 어떤 문장을 만들까? 다음 영어 시간도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일기도 써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복습 일기 써봐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어떤 한 친구가, 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늘 선생님 말씀 잘 따라오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바로 이제 오더니만 선생님, 저 어제 집에 가자마자 복습 일기 썼어요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 어떤 일기 썼어? 어떤 과목 복습 일기 썼어? 했더니만 수학 복습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과목도 복습 일기 쓸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쉽지 않았다고 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써봤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이라서 그랬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도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즐겁던데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는
나도 한다, 나도 해본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썼다는 거예요. 수학 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수학 시간에 이러이러한 공식을 배웠다. 이 공식을 가지고서 다음의 문제를 풀어보았다. 그런데 몇 개의 문제는 풀 수 있었는데 어떤 문제에서 막혔다. 도대체 이 문제에서 나는 왜 풀어나가지 못한 걸까? 한번 깊게 고민해 봤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수학 일기 또한 써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부분에 막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도 확인하게 되고요. 또 글을 써 나가다 보면은 그게 또 기억에 자리하게 되고 장기 기억으로 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써 나가면서 그동안 안 풀리던 것이 그냥 듣고 흘려 지나가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이해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한번 처음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전 과목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과목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길게 쓰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은 조금씩이라도 써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늘려 나가는 거죠. 한 과목씩 늘려 나가고 조금씩 글 쓰는 그 분량도 조금 늘려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복습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고 제대로 공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학원에서 다 했어요. 엄마 숙제 다 했어요. 숙제 다 했으니까 공부 끝이 아니고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가 공부한 것들을 이해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복습 일기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